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드디어 완강을 하는 날이 왔군요. 오늘이 제 회계원리 시간의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네요. 지난 시간까지는 K갭에 의해서 작성되는 현금흐름표를 위한 현금정산표 작성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의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현금정산표 작성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요거를 현금 정산표를 통해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요거 IFRS에서 요구하는 수정된 간접법을 작성하기 위한 현금 정산표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게 없어요. 영업활동 그 자체 전체 금액은 바뀐 게 없죠. 당연하죠.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이 안 바뀌었으니까 영업활동의 전체 그 금액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겠죠? 자, 근데 뭐가 바뀌었냐? 일단은 이 조정 항목의 가감 밑에 얘네들 이자의 수령,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얘네 네 가지가 새로 생겼고요. 그 바람에 여기 맨 윗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씁니다. 당기순이익 대신에. 그리고 이쪽에 비현금 수익 비용에 이자 비용이랑 배당금 수령이 또 새로 나타났어요. 얘네 갑자기 왜 이렇게 갑툭튀를 했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냐,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랑 이자 비용, 배당금 수령이 여기 위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밑에서 따로 표시해 주기 위함이에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41강을 다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41강을 보셨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되는 실무용 강의예요. 학생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현금 흐름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자, 정산표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하고는 조금 뭐가 달라졌는데 밑에도 뭐가 생겼죠?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재무상태표 정기랑 단기 나타나면서 증감을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지난 시간하고는 조금 생긴 게 달라요. 당연히 이게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이겠죠. 잠시 뒤에 설명을 하고,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은 똑같아요. 그리고 비현금 거래랑 검증도 똑같습니다.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다르지 요 뒤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만 배우시면은 이제 요걸 마스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가 달라졌냐? 일단은 당기순이익, 비용가산, 수익차감. 즉 당기순이익부터 비현금 비용의 가산, 비현금 수익의 차감은 똑같아요. 표 양식 자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자의 수령, 이자의 지급, 배당금 수령, 법인세 지급이 새로 생겼어요. 그 마지막에는 역시나 자산부채 변동이 옵니다. 즉 이렇게는 K갭이랑 표가 똑같은데 얘네 4개가 새로 IFRS에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얘네를 왜 이렇게 따로 구분하느냐면은 얘네는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순전히 다 영업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따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난번 41강에서 다 설명을 했었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444500이라고 이익잉여금에다가 적어줍니다. 이거 똑같죠. 당기순이익이 생기면은 미처분 이익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익에다가 적어줘야 계산이 맞아요. 그리고 보나마나 이쪽 오른쪽 끝에 가서 보시면은 검증에도 기가 막히게 0이 떠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은 해결을 했어요. 다음은 이제 비용가산인데 비용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감값이 이렇게 감값이 2개는 지난번에 있었죠. 그리고 퇴직급여도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 2개 이렇게 이자 비용하고 법인세 비용이 새로 생겼어요. 얘네가 왜 생겼나? 여기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자의 지급에다가 적어주려고 여기 생겼고,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지급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 이해되시죠? 일단 하나씩만 보시죠. 먼저는 이자 비용부터 볼게요. 이자 비용 10만원, 그리고 이자 지급 마이너스 5만원. 얘네가 지금 어디 달라붙어 있냐면은 미지급 비용에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 이자 비용을 여기다가 적긴 적었는데 어디다 적었냐? 미지급 비용에다가 적었어요. 얘네가 왜 하필 미지급 비용에 적혀 있을까? 일단 실무에서는요, 이자 비용을 바로 지급하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이자를 내가 줘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준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다음 달에 줍니다. 보통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생 주에 의해서 인식하는 결산 분계를 하죠. 결산 분계를 하고 그때 미지급 비용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줘요. 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뭐 지금의 경우에는 1월 31일인데 이렇게 말일날 줄 수 있냐? 쉽지 않죠. 그리고 말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 달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무상은 무조건 미지급 비용 한번 타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자 비용은 미지급 비용에다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지급도 미지급 비용에 적어줍니다. 얘네 분계가 어떻게 됐는지 앞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분계를 보시면은 얘가 훨씬 빨라요. 자, 그래서 이자랑 관련된 회계 처리를 모아보면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정기 2월 된 미지급 비용이에요. 예, 전부 다 이자랑 관련된 미지급 비용입니다. 그거 어디서 확인해요? 미지급 비용 명세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실무에서는 이 미지급 비용 안에 얼마만큼의 이자 비용이 있는지를 명세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본 강의에서는 매우 심플한 예시이기 때문에 얘네가 전부 다 이자 비용에 대한 미지급 비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정기 말에 발생 주에 의해서 인식한 이자 비용 5만 원에 대한 미지급 비용이 이번 기에도 기초로 2월 됐는데 그게 1월 5일 날 지급되었어요. 현금이 5만 원 나갔죠. 그리고 단기 말에 이자 비용이라고 또 10만 원 새로 인식을 했습니다. 오케이? 정기에 인식한 거 5만 원 2월이 돼서 올해 1월 5일 날 이지급 비용 없어지면서 현금 5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기간 말에 새로운 미지급 비용이 생겼어요. 이거는 언제 나갈까? 다음 기간에 나가겠죠. 다음 기간에 또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과정인데, 현금 언제 나갔어요? 현금은 딱 한 번 1월 5일 날 5만 원 나갔습니다. 이게 땡이에요. 정기에서 5만 원 미지급 비용 2월 된 거 지급하느라고 딱 한 번 5만 원 나갔어요. 근데 이자 비용을 얼마 인식했어? 이자 비용은 10만 원 인식했지. 왜? 얘는 발생주의라서 현금주의랑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자 비용은 10만 원 인식했지만 현금은 5만 원 나간 상황이에요. 요 5만 원은 이번 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다? 아니다. 저번 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이에요. 이번 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은 비용은 인식했지만 현금은 안 나갔어. 왜? 실무상 이래. 1월 31일 날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마감일 날 어떻게 줘? 마감 다 끝나고 얼마인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기간에 주는 거지, 마감날 주기는 조금 어렵죠. 뭐 줄 수도 있는데 실무상 그런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드물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은 현금이 5만 원 나갔는데 그거는 저번 기간 이자 비용에 대한 금액이고, 이번 기간 이자 비용 10만 원 인식을 했는데 현금은 안 나갔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은 요걸 이렇게 볼 때 현금 정산표는요, 요거 5만 원 증가한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걸 설명해 주는 게 현금 정산표예요. 5만 원 증감을 이 오른쪽에 어떻게 표기를 해줄 거냐, 그럴 때 간접법에 의해서 이자 비용 10만 원 나갔다고 비용을 적어주고, 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현금 비용 맞잖아요. 이자 비용 실제로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실제로는 돈이 안 나갔죠. 요 10만 원은 돈이 안 나갔죠. 그렇죠. 요 10만 원 돈 안 나갔어요. 다음 기간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번 기간에 대한 요 10만 원 돈 안 나갔으니까 비현금 비용이라고 여기 가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왜 K갭에서는 요거 안 했어요? K갭에서는 이런 거 이자 비용을 그냥 이 단기 순이익에다가 묻은 거죠. 그냥 묻어서 이자 비용만큼 현금이 나갔겠거니 하고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현실이랑 안 맞잖아요. 원래 그래요. 현금 흐름표는 현실이랑 관련이 없어. 이건 게임이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하면 현표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상황을 묘사하자면은 제대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이자 비용 10만 원만큼 비현금 비용이니까 아직 돈이 안 나갔으니까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 얼마 나갔어? 5만 원 나갔죠? 그래서 이자의 지급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이자의 지급 5만 원이라고. 왜? 돈이 진짜로 나간 건 5만 원이니까 여긴 약간 직접법 개념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여기는 간접법 개념으로 그 비용금 비용이라고 더해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자 비용 10만 원 더하고 실제로 지급한 거 5만 원 빠지면서 얘 증감 5만 원 표현이 돼, 안 돼? 되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5니까 얘네 두 개 합치면은 플러스 5만이죠? 근데 미지급 비용은 방향이 어떻게 돼?
같은 방향이야. 이쪽에 5만원 적히면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증감액이 100만원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현금 정산표에서는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표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된 거야. 왜? 자산은 반대 방향이니까요. 근데 부채랑 자본은요, 이 금액이 같은 방향으로 이쪽에 적히면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우측에 있는 항목이 얘랑 얘 두 개 있는데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5만원이니까 합계가 플러스 5만원이 되면서 요 5만원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설명을 했어요. 계산이 딱딱 맞아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 10만원 비용금 비용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 나간 거 5만원이라고 여기다가 직접법 개념으로 적어주면 얘네 두 개가 합쳐지면서 미지급 비용 5만원의 증감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면 당연히 짠짠 이 끝에 가보시면 검증식이 0이 떠있죠. 뭐 이건 설명할 게 없죠. 사실 다 0을 띄워놨으니까 지금부터 오른쪽 계속 가보셔봤자 계속 0이 떠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0이에요. 0 맞춰놓고 제가 강의를 시작했지 0 안 맞춰놓았으면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겠죠. 다음은 이제 이자 지급은 봤으니까 배당금 수령을 볼게요. 배당금 수령은 이제 미수금을 타고 가는데 이자 비용이 미지급 비용 타고 가는 것처럼 배당금 수익은 미수금 타고 옵니다. 배당 결의를 한 순간 나한테 배당금 수익이 발생한 건데 돈은 못 받으니까 보통은 그날 배당금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요. 상대 계정으로 차변에다가 미수령 배당금 이런 계정을 쓰지 않고 보통은 미수금이라고 해요. 미수령 배당금이라는 계정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배당금은 미수금에다가 달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 수익이 발생하면은 항상 이렇게 미수금을 타고 가는데 원래는 이거 K갭에서는 미수금 요거 잔액이 없었으니까 정산표에 등장도 하지 않았잖아요. 시작도 없었고 기말 금액도 없었으니까 증감도 빵이라서 K갭 정산표에서는 미수금이라는 항목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없으면은 이 표에서 배당금 수익을 적을 데가 없어. 어딘간 적긴 적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막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칸을 하나 새로 넣었고요. 거기다가 배당금 수익을 적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된다? 이자 비용이 미지급 비용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얘도 결국에는 미수금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상당히 설명이 심플한데 증감이 0이니까 이 오른쪽에 이 0을 설명하는 애들이 합계가 얼마가 돼야겠어요? 당연히 0이 돼야죠. 0을 설명하는데 0이 와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는 0이 와야 돼. 그래서 게임의 첫 번째 조건, 이 오른쪽에 등장하는 모든 항목의 합계는 0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증감이 0이기 때문에 이 표가 성립이 안 돼. 검증이 0이 안 떠. 그래서 첫 번째, 얘네의 합계는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배당금 수령이라고 실제로 내가 배당금 받은 거 30만원 적어줘야 돼요. 이번 기회에 내가 배당금 30만원을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실제로 현금을 받았어요. 분기장에 가보시면은 제가 굳이 가보진 않겠지만은 현금 30만원 받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법에 의하면은 여기 30만원 적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될까? 조건 1. 합계는 0이 돼야 된다. 조건 2. 배당금 수령에 30만원은 직접법이라서 와야 된다. 그럼 여기 배당금 수익 얼마 적어줘야 돼? 마이너스 30이 와야죠. 마이너스 30만이 와야지 얘네 합쳐지면서 0이 될 거 아니에요. 조건 1이 뭐야? 얘네 두 개 합치면 0이 돼야 돼. 왜? 증감이 0이니까 이 오른쪽에서 0을 설명하는 애들의 합계가 0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이 와야 되는데 이쪽에 30만원이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얘는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30이 떠요. 멀쩡히 혼자 잘 있었는데 여기다가 30만원을 플러스로 적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빼주고 적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배당금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 배당금 결의 땅땅땅 하는 순간에는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순간에는 비현금 수익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나서 30만원 받았으니까 적어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냥 뭐 기계적으로 여기다가 배당금씩 적고 이 오른쪽에다 배당금 수령 적고 뭐 이렇게 굴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자 수령은 설명할 게 없으니까 설명을 안 했고, 이자 지급 설명했고, 배당금 수령 설명했고, 법인세 지급만 설명하면 되겠죠? 법인세 지급은 어디다가 적어야 될까? 당연히 미지급 법인세에 적어야 됩니다. 얘는 이름이 너무 명확하게 미지급 법인세로 적혀 있잖아요. 법인세 비용을 여기다 적지 어디다 적겠어.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운 게, 일단은 이 법인세 지급 쪽에 적히는 거는 이해가 쉬워요. 실제로 20만원 돈이 나갔거든요. 왜? 이건 분기장 한번 가봅시다. 자, 얘도 구조 자체는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이랑 똑같아요.
기초에 20만 원이 미지급 법인세가 2월 됐어요. 이거 언제 적 거야? 정기 거예요, 정기 거. 정기에 발생한 법인세 비용을 정기에 납부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납부 못 합니다. 법인세를 정확히 얼마 내야 될지를 정기 말 시점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마감 다 끝나고 몇 달 동안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법인세 비용은 그 기간 지나고 나서 다음 기회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가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자 비용처럼 1월 5일 날 미지급 법인세 정기에 넘어온 거 털면서 현금 20만 원 나갔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법인세 비용을 기간 말에 인식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돈이 언제 나갔어요? 현금은 딱 한 번 1월 5일 날 나갔어요. 그리고 비용은 언제 인식했어요? 1월 30일 날 마지막 날 비용을 인식했죠. 그러면 이게 금액이 두 개 나오는 건데 20만 원은 정기에 2월 된 법인세 비용을 올해 납부한 거고요. 정기 귀속분을 올해 납부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 기에 대한 법인세 비용 5만 원 인식한 거는 비용만 인식했지 현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건 다음 기에 나가겠죠? 이렇게 된 거를 기억을 하시고 다시 정산표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게 미지급 법인세가 기초에 20만 원 있었는데 기말에는 5만 원이 되면서 증감은 마이너스 15만 원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우측에서 마이너스 15만 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얘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현금 정산표에서 마이너스 15를 이 줄에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이쪽 법인세 지급에서는요, 여기 뭘 적어야 된다고 했어? 직접법에 의해서 실제로 나간 현금 적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얼마야? 20만 원. 얘는 뭐야? 정기에 관련된, 정기에 귀속되는 법인세 비용 이번 기간에 20만 원 낸 거예요. 이거 단기분이냐? 아닙니다. 전기분이에요. 전기의 법인세 비용인데 납부만 이번 기회에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죠. 발생주의니까. 오케이? 그 기간에 발생한 비용 꼭 그 기간에 현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20만 원 실제로 돈이 나간 거는 정기분이고, 단기분은 여기 법인세 비용 5만 원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비현금 비용이죠. 이번 기 거 5만 원 인식은 했어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법인세 비용을 실제 납부했어, 안 했어? 납부 안 했죠. 납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도 비현금 비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K갭에서는 이런 거 고려 안 했어요? 그냥 걔를 단기 순이익에 빨려 들어갔다고 가정한 거죠. 돈 나갔겠지, 뭐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 거 고민하면은 현표 못 그려요. 두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얘 5만 원, 얘 마이너스 20만 원 되면서 합계가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면은 요거 설명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IFRS에 의해서 작성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정산표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어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얘네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끝났고 요거 작성을 해보죠. 작성을 해야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지 말만 들어선 헷갈립니다. 자, 먼저 단기 순이익부터 해보시죠. 요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는 해서 요 밑에 있는 손익계산서 숫자를 그대로 단기 순이익을 끌고 옵니다. 는 짜잔.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비용 가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비현금 비용이 뭐가 있을까? 어디서 확인한다고 했어요.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비현금 비용을 뭘 넣어야 될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퇴직급여 넣어야겠죠? 퇴충이니까. 얘는 실제로 퇴직급여가 돈이 나간 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 금액을 더 쌓아준 것에 불과해요. 돈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비현금 비용이죠. 그리고 이자 비용을 따로 옆에다 적어주기로 했으니까 얘도 적어줘야 되고, 법인세 비용도 적어줘야 돼요. 크게 보면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얘네 다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은 기계장치 비품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부터 적어주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원장을 보고 그냥 때려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오른쪽에 따로 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감가상각 대장이라든지 유형자산 명세서를 보고 이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안 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실제 있는 현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때려 박으면 돼요. 기계장치 1000만 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500만 원 구입해서 기말에 1500 됐고, 감가상각 누계액 75만 원 있었는데 감가상각 25만 원 더 하면서 기말에는 100만 원이 됐고요. 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비품이랑 비품 감루는 올해 처분이 됐는데
처분되기 직전까지 감가상각비 5만원 인식하고 처분되면서 둘 다 없어졌어요. 이 50만원 없어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0만원 적히고, 마이너스 25만원에 시작된 감누는 감가상각하면서 마이너스 5만원 돼가지고 마이너스 30만원이 되었으니까 처분할 때 없애주려면 플러스 30만원 해야겠죠? 그래서 기말은 빵빵 없어졌어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여기다가 적으면은 훨씬 편해요. 일단 감가상각비 인식하기로 했으니까 감가상각비, 여기 밑에도 감가상각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는 해가지고 요 숫자를 끌고 오면 돼요. 그냥 끌고 오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끌고 와야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더해주면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였어요. 만약에 이 표가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상대 청조가 어그러지면은 그냥 얘도 는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오시면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퇴충도 볼까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얘도 는 해가지고 여기 적립 4만원 끌고 오면 됩니다. 요걸 잠깐 설명하자면은 퇴충이 기초에 55만원 있었는데 단기에 퇴직급여 4만원 인식하면서 늘어났고요. 실제로 퇴사한 직원이 없어서 지급된 건 없어요. 그 기말에 59만원이 되었습니다. 구조가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감값이랑 퇴직급여는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자 비용이랑 이제 법인세 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일단 어디다 놓는다고 했어? 이자 비용은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은 여기다 놓으면 되고요. 이 이자 비용 요거 어떻게 끌고 오냐, 는 해서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자 비용 10만원 끌고 오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법인세 비용 해서 요것도 역시 는 해가지고 요 법인세 비용 5만원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 가산 49만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은 이제 수익차감. 수익차감도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뭘 넣어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넣어야겠죠? 그리고 배당금 수익도 넣어야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일단은 유형자산 처분이익부터 적을게요. 비품이 팔린 거니까 처분이익 여기다 적고 는 해서 이렇게 끌고 오면은 안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짜잔, 마이너스. 수익 차감이니까. 그 다음에는 배당금 수익. 미수금에 가서 배당금씩 적는다고 했습니다. 왜? 미수령 배당금이라는 자산은 뭐 그런 계정은 잘 안 써요.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미수령 배당금이라는 계정에 하시면 되고,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미수금에다 적습니다. 얘도 마이너스라고 해서 배당금 수익 30만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끝. 간단하죠?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심플하네. 그 다음에 여기 4개를 직접법처럼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자의 수령은 이번 기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을 게 없고, 이자의 지급은 실제 내가 지급한 현금이 나간 이자 비용이랑 관련돼서 돈이 나간 거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얼마 나갔어? 미지급 비용에서 기억나시죠? 정기 2월 된 게 얼마야? 기초에 5만원 넘어왔는데 그거 1월 5일 날 다 지급했잖아요. 지급했으니까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정기에 넘어온 거 5만원 지급을 했고요. 단기에 발생한 10만원은 아직 지급 안 했어요. 일단 이제 배당금의 수령. 따단. 여기도 이제 직접법으로 내가 실제로 받은 배당금을 실제로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 적어주면 됩니다. 얼마 받았다고? 30만원 받았어요. 30. 이렇게 플러스로 적어주면 되고, 법인세 지급. 법인세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면은 정기에 2월 된 거 20만원 지급하고 단기에 발생한 5만원 아직 지급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도 끝이에요. 직접법으로 적는 거는 언제나 심플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돈이 나간 거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오케이? 다음은 이제 자산부채 변동해야겠죠? 일단은 관련 없는 애들 속간해 봅시다. 기계장치부터 투자부동산까지는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일단 무조건 0, 0, 0, 0, 0, 0, 0 이렇게 다 0으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가서 또 관련 없는 애들, 장기차입금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얘도 0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랑 이익잉여금, 일단은 자본금은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없고, 여기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만으로도 다 설명이 됐죠?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보통은 뭐 배당이 나갔다거나 하는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적을 건 없어요. 그래서 0.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 100만원 증가한 거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 반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100만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똑같이 150만원 매출채권 증가한 거 반대로 마이너스 150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왜? 차산은 반대니까.
그다음에 미수금. 미수금은 설명할 게 없죠. 설명 다 했죠. 배당금 수익 30만원 마이너스, 그리고 배당금 수력 3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얘네 두 개 합쳐서 0이 됐기 때문에 이 증감 0을 다 설명을 했어요. 여기다 뭔가를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0,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그리고 부채 가서 이제 4개를 적어주면 되는데, 일단 퇴충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증감이 4만원인데 퇴직급여 4만원으로 다 설명이 됐어. 그럼 얘는 적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빵. 그래서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에는 55만원 증가했는데 요거 그냥 는하고 끌고 오면 되죠. 짜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인데,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안에 이자 비용 말고 다른 미지급 비용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예시에서는 미지급 비용 안에 100% 이자 비용밖에 없었는데 다른 게 있으면은 딱 그 금액만큼 여기에서 검증이 0이 안 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검증이 0이 되는 금액을 여기다 그냥 때려 박으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 뭐 플러스 땡땡땡이라고 돼 있으면은 그거 그냥 해가지고 방향에 맞게 땡땡땡 넣어주면 되고요. 다만 오늘 예시에서는 미지급 비용이 모두 이자 비용이랑 관련된 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 비용 10만원 적고 이자 지급 5만원 적는 순간 설명이 다 됐어요. 얘네 두 개 합치면은 플러스 5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빵. 법인세 비용도 미지급 법인세도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얘도 빵. 짠짠. 이러면은 영업 현금 흐름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짜 심플하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숫자가 복잡하고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작성하기는 쉽지 않지만 원리는 쉽다는 거. 원리는 쉽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자, 다음은 이제 투자활동. 일단은 투자 유출이 쉬우니까 적어 볼게요. 기계장치 구입하면서 500만원 나갔잖아요. 구입하고 여기다가 500만원 적는 게 아니라 는 하고 얘를 끌고 오면은 됩니다. 짠. 그 다음 비품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처분 적고 요거는 원장에 가보시면은 23만원 돈 받았다고 돼 있어요. 23만원이라 적기 싫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내려가서 이쪽에 따로 뭐 표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처분대가 관련 손익이라고 적고 여기다가 23만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다 수식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검증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죠. 이렇게 따로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끌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아차차차차. 얘는 플러스 500이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고 가져와야지. 이거 자꾸 까먹어요. 제가 좀 전까지 왜 눈치챘냐면은 실수를 했는데 지금 눈치를 챈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 검증에 1000만원이 안 맞잖아. 이게 0이 와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이게 마이너스로 돼야 될 걸 플러스로 끌고 오니까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검증이 0이 됩니다. 작성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검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처분 대가로 23만원 이렇게 금액 현금 받았다고 적어주고 구입으로 500만원 나갔다고 적어주고 나면 검증이 얘네 두 개 안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막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그냥 이번 시간에는 깔끔하게 제가 용단을 내려드릴게요. 처분하면서 없어지는 감누는요 무조건 비현금 거래니까 외우세요. 처분하면서 증발하는 감누는 무조건 비현금 거래다. 외우세요. 감누. 그냥 요거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이걸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왜요? 마이너스에서 위에 끌고 오고. 짠. 왜냐? 이유가 없다니까. 외우라고요. 그냥 외우세요. 처분하면서 없어지는 감누는 비현금 거래요. 외우셨죠? 예,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믿겠어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저에 대한 배신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처분하면서 증발되는 감누는 비현금 거래라고 뇌에다가 새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장기 차입금 200만원 줄었어요. 니네 금융에다가 조기 상환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할 텐데 이 영상은 계속 이거를 따라오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42강 아예 안 듣고 오시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기간에 앞에 가서 보시면요. 기초에 1000만원 있었고 기말에 800만원이라 200만원 감소했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얘는 200만원 조기 상환했기 때문이에요. 갚았어요. 200만원이 감소했는데 돈 갚았으면 현금 들어왔겠어 나갔겠어요? 현금이 나갔겠지. 돈을 갚았으면 현금이 들어왔겠어 나갔겠어요? 현금 나갔겠죠. 돈을 갚았는데 현금이 나갔겠지. 재무 유출입니다. 조기 상환 얼마? 마이너스 200. 적으면은 검증이 다 0이 뜨면서 짜잔 현금 흐름표를 모두 완성했어요. 볼까?
현금 물음표 요약.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129만 5,500원,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477만 원, 재무활동 마이너스 200만 원 해서 현금의 증감은 마이너스 806만 5,500원이고 기초현금 900만 원이니까 얘네 두 개 합치면은 기말현금은 93만 4,500원이다 해서 투루 값이 뜨면서 여기 있는 93만 4,500원이 여기 위에 93만 4,500원하고 금액이 같다고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다 완성이 됐어요. 요거 가지고 요 앞에 가서 현금 흐름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요. 이 현금 흐름표 안에 있는 이 모든 값들이 제가 그냥 숫자를 때려 박은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이렇게 수식으로 물려있죠. 이 시트에 있는 값들을 는으로 쳐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은 뭐 딱히 문제될 게 없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끌고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는하고 정산표에 가신 다음에 단기 순이익 누르세요. 누르고 어떻게 해야 돼? 법인세 차감 전이니까 플러스하고 법인세 비용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눈으로 오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만들어져요. 얘네를 옮겨 적을 때 실무에서는 사실 여기다가 색을 칠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보통 노란색 좋아하는데 노란색 칠하고 얘도 노란색을 칠합니다. 오케이? 퇴직급여 같은 거를 지금도 끌고 왔는데 는하고 여기 정산표에서 퇴직급여 는하고 4만원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여기다가 또 색을 칠해줘요. 이런 식으로. 왜 색을 칠해주느냐? 하나씩 색을 칠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뭔가 빼먹잖아요. 여기 있는 걸 다 끌고 와서 앞에 있는 이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끌고 오다가 뭔가 하나 누락하잖아요. 그럼 계산이 안 맞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29만 5,500원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정산표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요약이 돼 있어요. 이 요약된 거를 현금 흐름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써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합계 금액은 맞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뭔가 빼먹으면 당연히 합계가 안 맞겠죠. 예를 들어 제가 약간 뭐 바보가 돼서 감가상각비 요거 30만 원을 빼먹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계산이 안 맞죠. 계산이 안 맞죠. 이 금액이 영 엉뚱한 금액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데 내가 앞으로 끌고 왔으니까 다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 감가상각비 두 개만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거야. 나머지는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끌고 왔다는 뜻인데 감가상각비 두 개만 색깔이 안 칠해져 있으니까 안 끌고 온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 내가 감가상각비를 안 끌고 왔구나. 그래서 계산이 안 맞는구나. 끌고 와야겠네. 어떻게? 는 한 다음에 정산표에 가서 얘 더하기 얘 해서 엔터를 치면은 계산이 딱 맞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뒤에 가셔가지고 요거 색깔 칠해주고요. 귀찮지만 이렇게 색깔을 칠해주셔야 나중에 표를 짤 때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값들을 끌고 와서 양식에 맞게 적다 보면 당연히 현금 흐름표가 완성이 되겠죠. 굳이 그 끌고 오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던 정산표에 있는 항목들을 잘 끄고 왔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양식에 맞게 현금 흐름표를 만드시면 짜잔 이렇게 생긴 현금 흐름표가 완성이 되면서 멋진 실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가 블로그에 41강의 엑셀 파일을 올려놨잖아요.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이 직접 훈련을 해보시면요, 복잡한 실무에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도 마치고 제 회계 원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연재가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틈틈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사진 관련 영상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연재가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네요. 제가 1강을 올렸던 게 2018년 12월 17일이더라고요. 대체 얼마 전이야? 거의 막 이제 한 1년 반은 넘었죠. 그때는 이제 구독자가 한 200명, 300명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제 구독자도 한 32,000명 정도 되고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가지고 끝을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올리면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힘 빠지게 하는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 영상이 뭐 재밌는 코미디 영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슈를 던지는 그런 영상도 아니다 보니까
영상이 떠도 나중에 시간 될 때 봐야지 하고 좀 뒤로 미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조회수가 올라와요. 사진 관련된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조회수가 보통은 첫날, 둘째 날 조회수가 팍 올라가고 끝나는데, 회계원리 영상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항상 그 보시는 숫자만큼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면이 저로 하여금 영상을 올리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반응이 없다 보니까 영상 올린 직후에는 너무 힘들게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좀 있고 나서 다시 열어보면은 조회수가 또 올라와 있고, 이렇게 누군가는 계속 봐주고 있구나, 계속 제 영상을 보면서 실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무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개의 회계원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